자, 오늘은 이제 우리 대단원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산과 소비의 공간 아주 많은 내용들을 해왔습니다. 자원, 농업, 공업,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기차가 바로 SRT입니다. SRT. 선생님이 강남 갈 때 많이 타고 다니는 기차 중에 하나고요. 선생님 핸드폰도 5G거든요. 근데 뭐 5G가 다 터지진 않더라고요. 약간 아깝긴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이 생산 및 소비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교통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발달을 했죠. 통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핸드폰을 바꿔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홈쇼핑도 많아졌고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제 그러는 어떤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당연히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들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고 택배 산업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성장을 하게 되었죠.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교통통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리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공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적인 단계로 교통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짚어본다 생각하시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1960년대 이전에는요,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던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가 우리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60년대 이후에 경부고속국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도로의 시대로 이제 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여객과 화물, 그러니까 여객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나르는 겁니다. 여객과 화물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철도 교통은 조금 위축이 되었죠. 하지만 지하철의 등장, 여러분들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없이는 솔직히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지하철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죠. 자, 그리고는 고속철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꽤 먼 거리, 서울과 부산 같은 또는 서울과 대구 같은 거리에서는 이 고속철도의 이용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망들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개발되고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우리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인 고속도로라고 하면은 이 경부 고속도로가 되겠죠. 서울 그다음에 부산을 말합니다. 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고속도로. 그 외에도 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뭐 영동 고속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고속철도 라인도 한번 보세요. 고속철도 라인 부산에서부터 대구를 거쳐서 대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 오송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오송. 요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송이 바로 이 전라선의 분기점이 됩니다. 호남선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광주, 이렇게 목포 이렇게 내려가는 고속철도망이 또 있죠. 자, 우리 일제 시대 때 철도망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때부터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경부 라인과 대전에서부터 갈라지는 호남 라인,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졌던 건 경인선이죠.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인데요. 서울과 원산, 경원선인데 여기서 이제 또 연결해서 회령까지 올라가는 함경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우리 경의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꽤 빨리 만들어졌죠.
자, 이런 거의 X자 형태의 철도망이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철도망이었다. 60년대 이전까지는 이 철도 라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통이 만들어져 있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0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여러 번 독일의 아우토반을 견학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고속도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뭐 굉장히 여기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어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어떤 도시 발달과 경제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 확실하죠. 자, 1970년대 이후 대도시에는 뭐가 놓이기 시작합니까? 지하철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철도 교통의 가장 큰 특징이 안전성과 정시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일 위를 달리기 때문에 어디 막히는 일이 거의 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출퇴근용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요. 대도시권이 확대되어가는 위성도시들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대도시권이 확대되어가는 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지역 간의 교류가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은 새마을이나 뭐 이런 무궁화나 이런 거를 대학생 때는 분명히 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못 타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항공은 좀 위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빨리 이동하고 싶으면 방법이 비행기밖에 없었거든요. 항공교통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KTX, SRT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역항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여러분들 이거 광양이 어디 있는지 평택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꼭 한번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우리나라 워낙 유명하죠. 우리 1터미널 지금 2터미널까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노선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그 안에 이 항공 관련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자, 지하철 1호선의 개통 1974년에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네. 요 지하철 1호선부터 해서 지금은 몇 호선까지 있을까요? 네, 선생님도 서울에 가끔 가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야, 이거 노선 찾기가 이게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도권 노선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대도시 교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X가 2004년도에 개통이 되었거든요. 와, 서울과 이 부산을 2시간대에 주파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1일 생활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일 생활권. 1일 생활권이 이제 고속국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KTX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반나절 생활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서울, 부산을 이제 왕복하면서 서울에서 뭐 이제 오전에 일 보고 점심은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죠. 자, 여기 KTX 노선도 이제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평창 올림픽 하면서 이렇게 강릉까지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남부 내륙 철도 노선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 고속철도 라인이 만들어지고 여기 또 이렇게 SRT 새롭게 수서까지 가는 수서 이제 강남 근처여서 굉장히 좀 선생님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항. 자, 우리나라 무역 강국이라 그랬습니다. 와, 엄청난 컨테이너 화물 이제 시스템을 볼 수가 있죠. 와, 밑에 한번 보세요. 와, 여기에 이 엄청난 화물들을 실어 나르는 이 어떤 시스템들, 항구의 규모들,
뭐 당연히 규모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들이 좀 있지만요.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이 항만 시스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하더라고요. 자, 이거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간척지죠. 매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 밑에 실제 지하에 가보게 되면은 철도 라인부터 시작해서 화물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컨베어 라인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죠. 하여튼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통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991년부터요. 선생님이 PC통신이라는 걸 했었어요. 자, 뭐 전화기 등장, 뭐 이것까지 설명하자면은 뭐 고종 뭐 이렇게 또 내일 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우리가 인터넷망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이때는 모뎀이라 그래서 전화기 라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그림 하나 다운받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요.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망, 우리 SNS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그 외에도 뭐 엄청난 우리 SNS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인터넷 동호회 활동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나쁜 곳으로 또 이용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통신 발달의 정보화 시대에도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자,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거의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쵸? 아무리 시골이라 그래도 인터넷이 안 된다. 뭐 모르겠습니다. 산간 오지에 뭐 진짜 나 혼자 뭐 자연인처럼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곳 좀 그런 곳이 아닌 이상은 아마 될 것 같아요. 핸드폰도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곳은 없죠. 거의 다 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통이 편리한 지역, 보통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면은 이곳을 위해서 하나의 인프라, 기반 시설로 이제 교통 당연히 발달해야 산업과 인구가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산업도 늘어나면서 대도시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도시권이 확대되면서 생활권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가 상승, 교통 혼잡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교통 발달 지역의 또 공간이 재조직화되는, 그러니까 위성도시가 만들어진다거나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러면서 또 공간이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교통이 불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정체가 되지요. 그래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고속도로 라인, 특히 경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들이 그쵸?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통신 발달 요즘에 아주 중요합니다. 상업에 입지해서 특히 이제 무점포 업체의 등장, 인터넷 쇼핑 등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시 외곽의 물류 어떤 단지라든지 복합 화물 터미널 같은 것들이 이 고속도로 근처 이런 데 많이 만들어지고 택배를 일일 배송시켜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업 조직의 공간적 분업도 많이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관리 기능 같은 본사 같은 경우에는요. 대도시에 입지하면서 지방에 있는 곳과 통신을 통해서 어떤 거기에 재고가 얼마 남아 있어. 지금 원료는 얼마 확보했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딱딱딱딱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생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집가가 저렴한 좀 그러면서 교통이 조금 편리한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게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물류 기지들, 물류 센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만 보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와, 화물을 보세요. 우리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의 어떤 과로 이런 것들로 사회 문제들이 좀 있죠. 자, 이 많은 화물을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려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마지막에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쵸? 컨베어 벨트 같은 것들,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역시나 어마어마한 이 화물량 처리는 결국에는 많은 또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물건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여유 있게 주문하고 이 택배를 날라주시는 택배 기사님들이 좀 덜 고생하는 것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물류 발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자, 과거에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려면 약 800km인데요. 걸어간다면요, 200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걸어가면. 그러니까 뭐, 와, 어느 정도 며칠이 걸렸을까요?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말을 탄다는 건요, 스포츠카 모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0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말 계속 달리면 말 죽어요. 그러니까 말을 쉬어줘야 되겠죠. 자, 자동차는 8시간이 걸리고요. 고속철도는 이걸 3시간 12분 만에 갈 수 있고요. 비행기는 48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축소가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크기 또는 지구의 크기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상대적 거리가 짧아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이동통신의 진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1984년에 우리나라에 아날로그 이동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원지, 여러분들 원지 아마 84년이면 선생님도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이때는 거의 뭐 벽돌폰 이렇게 들고 다녔던 시기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다 어디요? 라오스를 갔었나? 라오스를 갔더니 원지 정말 뜨더라고요. 네, 음성 통화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투지폰, 선생님도 투지폰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음성이나 문자 정도로 주고받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초창기 스마트폰의 등장이 바로 이 3G 때부터였죠.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아이폰 처음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 3G 요때였습니다. 2003년에서부터 2007년 사이 요 기간부터 이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지금도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LTE라고 하는 4G, 이때는 영상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거의 문제가 없고 정말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체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가 바로 4G고요. 현재 5G 시대가 왔는데 5G는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뭐 핸드폰을 쓰는데 뭐 그런 거에는 솔직히 큰 영향을 5G라고 해서 뭐 주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IoT 같은 분야에 쓰기 위해서 이제 5G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 도시 구조라든지 생활에도 더 큰 변화가 있게 되겠죠. 자율주행이 만약에 보편화된다면 꼭 차를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그냥 부르면 차가 스스로 혼자 와서 나를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고, 그러면 택시기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택배 같은 것들도 지금 점점 드론으로 자동화해서 이렇게 나르는 시스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통수송 분담료, 교통수단비와 수송 분담료,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선생님과 함께 찬찬히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자료 6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비 구조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먼저 운송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인데요. 기종점 비용이라는 것은 거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매겨져 있는 어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터미널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창고비, 하역비, 보험료 같은 것들이 그냥 기본료처럼 책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종점 비용이고요. 주행 비용은 거리가 당연히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비용이죠. 택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요금이 올라가죠. 버스, 뭐 철도,
항공 마찬가지입니다. 먼 거리를 가면 당연히 돈을 많이 내는 거죠. 요 두 개의 비용을 합해야 총 운송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 도로, 철도, 해운, 항공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볼까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종점 비용은 제일 쌉니다. 우선 운송수단 가격 자체가 싸니까요. 보험료라든지요. 또는 어떤 이것을 하역비라는 것은 물건을 내리고, 상역비는 이제 물건을 싣고, 그다음에 이 물건을 어떤 보관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화물 운송에서도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가장 싸요. 그 대신 화물량이 적고 여객량이 단위 그 차 한 대가 나를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행 비용은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게 바로 도로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다. 이게 바로 도로교통이고요. 철도는 도로보다는 그 기존점 비용이 조금 높죠. 하지만 도로보다는 많은 여객과 많은 화물을 나를 수 있고요. 주행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진 않죠. 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 한번 보세요. 자, 출발해서 요 단거리는 누가 제일 쌉니까? 도로가 제일 싸죠. 그래서 여긴 도로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 누가 싼가요? 이 다음부터는 철도가 저렴한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철도가 갑니다. 자, 해운으로 갈게요. 해운은 기종점 비용은 굉장히 비싸지만 운방 거리 비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거리, 요 정도 만나는 거리, 요까지는 철도가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누가 하는 게 쌉니까? 해운, 배를 이용하는 게 쌉니다. 그래서 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입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배를 많이 이용하죠. 자, 그런데 항공을 한번 보세요. 항공은 기종점 비용 제일 비쌉니다. 우선 이 비행기가 제일 비싸죠. 보험료도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에 항구를 만들거나 또는 터미널을 우리 고속도로,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거 짓는 거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항을 건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비쌉니다. 이거는 근데 돈이 싸서 타는 게 아니죠. 결국엔 얘는 뭡니까? 속도 때문에 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송 분담률 한번 볼까요? 수송 분담률 보게 되면은 여객에 있어서는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도로가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지하철이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많이 이용하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일반 철도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객에 있어서는 항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적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화물에 있어서도 누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까? 도로가 많이 이용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2등이 누가 오나요? 해운이 2등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지하철은 없죠? 왜냐면 지하철은 뭐에만 해당되니까 여객만 나르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공 순으로 이루어진다. 자, 요 순서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교통수단별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로교통은 어떻나요?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자, 주행 비용이 철도와 해운보다는 대신 비싸다. 특성, 기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전 연결성, 이게 중요한데요. 도로를 이용하는 게 우리 그 일반적인 자동차나 버스, 트럭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 서야 되지만 트럭이나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앞까지도 나를 데려다 줄 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문전 연결성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요, 지형적 제약, 하지만 여기 또 하나 좀 많이 막히죠. 네, 그래서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교통수단들에 비해서 사고도 좀 많이 나고요. 자, 지형적 제약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비포장 도로라든가 좀 산간 지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철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은 도로와 해운의 중간 정도 있고요. 중장거리 정도에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정시성.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좀 늦는 게 별로 없죠. 제 시간에 나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다. 그래서 대도시와 어떤 대도시권의 확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안전성, 레일 위로만 달리니까 철도끼리 부딪힐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지형적 장애는 그 대신 큽니다. 산지를 오르거나 뭐 이러기는 좀 힘들죠. 네. 해운입니다. 해운은 기종점 비용이 비싸요. 하지만 주행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대량 화물을 장거리로 나를 때 아주 유리합니다. 자,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큽니다. 뭐 태풍이 분다거나 바람이 아주 세게 분다거나 뭐 이러면 좀 어렵죠. 화물 수송 분담률이 우리나라 국내 여객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높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항공입니다. 비싸요. 비싸지만 비싼 거랑 상관없이 장거리 여객이나 고부가 가치 화물 빨리 신속하게 수송할 때는 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상 조건의 제약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좀 전에 앞에서 정리했던 것과 같은 분담률의 순위 서로 비교하면서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 우리 EBS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여객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그래프가 좀 약간 이상한 이렇게 좀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여객은 인, 화물은 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화물 여객 수송 분담률을 가지는 게 뭡니까? 도로죠. 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지하철, 철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제로 넘어가면 다릅니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국제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도로를 이용해서 북한 때문에 못 가죠.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나갈 때는 항공 이용한다는 거죠. 배를 타는 경우도 가끔 있다. 우리 뭐 블라디보스토크를 간다든지 일본을 간다든지 뭐 중국을 간다든지 이럴 때 우리나라 연근의 이렇게 나라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배를 이용할 때가 꽤 있습니다. 화물은 도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이게 바로 해운입니다. 그쵸? 해운이 두 번째, 철도가 그 다음. 국제 역시나 화물은 해운을 통해서 많이 나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생활의 변화입니다. 자, 이건 한번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죠.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이동 거리도 증가했죠. 자, 기업이 시장을 파악하거나 소비자의 상품 정보 획득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졌습니다.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그 다음에 그들에 맞게끔 빠르게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운송을 담당하는 어떤 물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시공간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 같은 것들이 확대되면서 특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는 이제 보편화되었다고 볼 정도입니다. 자, 지식기반 산업이 많이 발달할 거예요. 결국에는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하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발을 해준다든지 미용을 해준다든지 이거 인터넷으로 못 하잖아요. 결국엔 내 손이 다 해야 되죠. 하지만 어떤 정보를 주는 어떤 지식을 전달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 발달하고 하면서 특히 이런 전문직이나 연구직 종사자들은 뭐 솔직히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인터넷으로 이걸 만들고 있지만요. 솔직히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하지만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지역 및 계층 간의 격차 문제, 그러니까 우리 계층 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거에는 좀 격차가 좀 있죠. 그리고 지역 간에도 선생님 지금 뭐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과 우리 그 촌락 지역 간에 인터넷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제도가 정비돼야 되고 개인의식도 많이 변화야 되고 여러분 막 무분별한 댓글이나 뭐 이상한 저속한 어떤 영상을 만든다거나 뭐 최근에 조주빈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정보화 사회의 어떤 안 좋은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개통하여 국내 여객 수송을 분담하는 교통수단은 바로 고속철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였죠. 교통통신의 발달로 성장하는 산업은 물류업과 택배업 아주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